네. 지금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약간 이런 보합 느낌이거든요. 정도? 네, 네. 보합 정도? 네. 그럼 뭐냐, 이제 지금 이제 하락한다, 이제 음. 준비해라 이러시는 네네네. 분들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네. 보시는지. 아니, 물론 부동산이 하락을 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죠.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락하니까 진짜 뭐 다 팔고, 실거주할 집도 팔고, 기다렸다가 사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야말로 진짜 최고의 투기 마인드가 있는, 투자 마인드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특히 음마 같은 경우는 요새 좀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뭐 언제는 안 올랐습니다. 아니, 좀 주춤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주춤했는데, 네. 최근에 그 조합장이 해임 결의서가 이제 통과됐어요. 통과가 되니까 좀 약간 급물살을 탈 것 같으니까 그런 데는 지금 실수요자들, 매물도 없고 실수요자들이 지금 막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좀 오를 거고,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지금 10억 다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런 아파트들은 10억인데, 지금 서울에 25평 아파트 신축들이 10억을 약간 넘는 뭐 한 13억, 14억 이런 아파트들이 있으면 이런 게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가. 있습니까? 네, 서울에? 그럼요. 네. 신축인데요? 네, 신축인데. 2년밖에 안 됐는데, 2, 3년밖에 안 됐는데, 물론 25평이긴 하지만, 평수가 작긴 하지만, 근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은 34평 갈아타고 25평을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15억으로 대출 규제가 딱 묶여 있으니까 사실 15억 이상은 이렇게 눌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들이 다 10억대로 올라오니까 상대적 저평가인 개념으로 이 15억짜리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부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이나 15억 이상에서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서울 아파트들은 이런 것들은 하락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오르거나 오를 여지도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좀 다른 거니까, 뭐 지금 서울 수도권과 또 지방 시장은 또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네. 시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한다, 폭락한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맹신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거나 대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지역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위치에 있어서 과연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가지고 과연 이 집을 사는 게 맞는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살고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지역을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지 집값이 뭐 떨어진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그냥 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해 주신 네. 부분 중에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을 좀 달리 접근해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지금 지방은 아시다시피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안 오른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많이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상대적 저평가라는 개념을 많이 해요. 상대적 저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 찾는 방법은 이제 인근 지역도 있지만 유사 지역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판교나 마고, 이거는 이제 인근 지역은 아니지만 유사한 지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목동이나 상계동, 목동이나 중계동, 이것도 이제 학군지니까 대치동 포함해서 이런 것도 약간 유사 지역이라고 본다고 판단했을 때, 수도권이 올랐는데 지방이 많이 안 오른 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인 상태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지역들은 또 더군다나 지금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비조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비조정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고, 또 투자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이런 데를 사는 것도 괜찮다. 더군다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은 그냥 조정적이 있다 하더라도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일반 세율로, 취득세 일반 세율 1에 3%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살 수 있잖아요. 1주택자인 사람들도 비조정적인 지방을 한 채를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이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명의 다 쓰셨을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뭐 그렇죠. 거의 풀 아닐까요? 아니 근데 신규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 있고, 그다음에 아예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도 뭐 그때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내 집 마련 하는 게, 요새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세컨 집으로 비조정적 한 채까지 더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다. 왜냐면 안 사면 손해니까. 안 사면 손해다. 왜냐면 취득세가 두 채까지는,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지만 세 채는 이제 8%, 12%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일반 세율 내는 거니까 무조건 안 사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오히려 더 안 사는 게 손해가 되는 게끔 만들고 오히려 좀 부채질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주택, 3주택 취득세 중과를 하니까 1주택자가 뭐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또 일반 세율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오히려 안 사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 이제 저질러고 하나 더 산다. 충분히 더
지방 시장은 좀 오를 여지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 상태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도권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이 좀 더 지금은 상대적인 저평가다. 서울이. 공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갈아타기를 할 거라면 지금부터 아니면 집값이 좀 조정이 될 때를 노려서 오히려 집값이 조정될 때는 갈아타기 하기에도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될 때가 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조정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좀 더 기다렸다가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지역적으로 사이클이 다 지역마다 또 다르니까 어떤 데는 좀 올라도 어떤 데는 좀 지역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상대적 저평가인 개념을 잘 활용하셔서 갈아타시는 것도 좀 어떻겠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 상황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대출을 조이고 그 계속 규제적으로 나오는 거 외에 그다음에 뭐 특별히 뭐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신규 뭐 분양이 막 공급이 뭐 3기 신도시가 막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뭐 향후 막 이렇게 급락하거나 이러지는 힘들지만 뭐 계속 이렇게 보합권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 뭐 잘 상대적인 저평가인 개념을 잘 찾아서 이사를 가는 것도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지방시장은 기회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시장에. 네. 네, 그런데도 좀 눈여겨보셔서 오히려 투자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방 쪽. 근데 제 말 한번 들어보신 게 한번 봐보세요. 제가 2년 전에 훈련실이 처음 나왔을 때 어디가 괜찮냐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딱 김포 딱 찍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작년인가 왔을 때 어디가 괜찮을 것 같아서 내냐고 해서 제가 양주 옥정 얘기하고 의정부. 양주 옥정. 의정부 옥정 엄청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니까 제가 그런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지금. 지금 어디냐니까 제가 지방 얘기하잖아요. 준수도권. 준수도권이 뭐예요? 준수도권. 뭐, 그러니까 그런 광역시? 데죠. 네? 광역시?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뭐, 충북이라든가. 아, 충북을 준수도권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수서역에서 SRT 타고 뭐 40분 내외? 뭐 그런 데라든가. 수도권에 접한 지방? 그렇죠. 아. 준수도권이라고 그냥 표현한 거고. 수도권에 접한 지방. 그런데 뭐 여주, 이천, 뭐 양평 이런 데는 뭐 비조정적이기도 하니까. 뭐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수도권에 접한 지방 또는 아싸리 완전 지방. 완전 지방도 어떻게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너무 멀리 가는 걸 안 좋아해서.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마다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뭐 포항이라든가 이런데 뭐 많이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더 멀리도 많이 가신다는데 저는 그냥 준수도권 쪽으로. 일단 비행기 타는 정도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기차로 정도. 그렇죠. SRT로 1시간 내외, 1시간 내외. 그 정도. 나중에 GTX가 생기면 GTX로 뭐 한 1시간 내외. 그러니까 GTX 그 정도. 반경 정도. 네, 그 정도. 그 정도에서 투자해도 뭐 저는 그 안에서도 뭐 많이 발견하니까. 근데 제가 정말 그 장점이 제가 막 이렇게 발이 유창하진 않아요,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네. 누구처럼 막 말이 유창하지도 않고 또 막 누구처럼 막 전망이 막 진짜 선명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틈새 시장을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인정. 인정. 그런 틈새 시장을 잘 보고 그거를 말만 하지 않고 제가 진짜 투자를 해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뭐 촬영은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사실 밥을 엄청 먹었어요. 엄청 개포동에서 맞아요. 사람들도 엄청 만나고 이렇게 맞아요. 엄청 라운지 같은 데서 맞아요. 얘기도 많이 하면 투자하시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장난 아니게 투자하셨어요. 맞아요. 얘기를 안 하실 뿐이지. 맞아요. 조용히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곡되니까. 네, 또 왜곡되고 또 괜히 막 또 무슨 지역 띄우려고 한다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저 돈만 벌고 그다음에 또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조언도 드리는 거고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돈 벌기에는 되게 최적화된 장점이다. 사실은 뭐 전망 아무리 잘해도 본인이 투자 안 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경매 아무리 잘해도 본인 투자 안 하면 뭐 합니까? 네. 말을 아무리 잘해도 본인 투자 안 하면 뭐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부동산 투자자의 본질은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본인 투자를 안 하면 그는 진짜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투자. 근데 저는 투자를 그래도 계속 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한다. 창의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이면을 좀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했다. 이제 아파트 되게 핫하잖아요. 거의 아파트 가격 네네. 못지않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 전용 허가 여부 이걸로 좀 핫했던 생숙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공시가격 1억이야도 네네. 있습니다. 네. 각각 3개거든요. 네네. 아파텔, 생숙,
공시가격 1억이야.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네. 저는 제가 하냐 안 하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생숙을 안 해요. 안 한다. 네, 왜죠? 왜 안 하냐면 생숙이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기존 생숙을 뭐 주거용으로 바꾸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도 제가 언뜻 봤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좀 규제가 좀 들어올 것 같고 만약에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음에 팔리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지만 근데 이제 생숙을 하실 거면 초창기 때 들어가서 좀 이익 보고 나오는 전략으로 해야지 이거를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다가는 나중에 뭐가 규제가 제도가 바뀌어서 나중에 내 거를 사줄 사람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졸지에 돈이 좀 많이 묶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호텔 객실 분양 같은 경우에도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도 뭐 했다가 또 돈이 많이 묶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런 투자는 안 한다. 일단은 나중에 정말 크게 잘못돼서 내 돈이 정말 많이 묶일 수 있는 그런 투자는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안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물론 하실 거면은 하시는데 하실 거면 좀 단기적으로 빨리 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낫지 그거를 오랫동안 길게 갖고 있다가 돈이 묶이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파트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 아파트예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근데 아파트를 또 많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취득세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취득세가 이제 8% 12%다 보니까 아파트는 4.6%니까 근데 아파트는 앞으로도 이제 공급을 좀 많이 하겠다고 정부에서 좀 발표를 한 상태고 아파트 그것도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를 공급이 많아지면 거래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많이 올랐으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취득세 좀 바꾼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파트에도 많이 오른 아파트를 좀 하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저도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근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매매 차익도 있지만 저는 임대 수익 쪽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 목적으로 월세를 놓으면은 또 그것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등기를 치신 거세요? 분양권도 있어요. 분양권도 있고. 네, 분양권도 있고 등기 친 것도 있고 제가 오피스에 5채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됐나 모르겠지만 오피스 5채인데 3개가 이제 등기를 한 거고 2개가 이제 분양권. 요번에 이제 11월에 이제 등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3년 전에 분양을 받은 건데 이제 요번에 그 얘기할게요 그냥 다. 고양 삼송에 그 스칸센이라고. 근데 여기 오피스텔이 2,100세대예요. 2,500세대. 고양 삼성역에 가까운 데 있고 여기가 최근에 여기 보니까 회사 보유분을 재분양했더라고요. 근데 분양가보다 한 6, 7천만 원 높게 분양을 했는데 그게 좀 경쟁률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했고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1억 좀 안 되게 오른 것 같아요. 가격이. 왜냐면 분양가 1억 6천밖에 안 했는데 지금 전세가가 한 2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억 여기서. 그러니까 원금은 다 회수하는 걸로. 근데 여기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수영장이 있고 스카이라운지가 있고 패스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헬스클럽이 있고 오피스텔인데 전세대 오피예요? 네, 전세대 2,100세대가? 네, 2,400세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수영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깅 트랙이 있어요. 조깅 트랙이 실내 조깅 트랙.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 이제 트랙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거의 한 30개 정도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 그러니까 약간 어마어마한 오피스텔이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분양을 받았죠. 3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요번에 이제 11월에 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 점검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11월 1일 날에서 한번 가보려고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지어지고 있는 것만 잘 보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력이 필요해요. 투자도 월세 뭐 70만 원 내는데 거기에 막 수영장이 있고 패스센터 있고 조깅 트랙이 있고 스포츠 센터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운지 있고 이런 오피스텔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뭐 60만 원 내고 다른 일반 오피스텔 사겠습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더 줘도 근데서 사는 거죠. 왜냐면 수영장 가느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가든 같은 것도 있고 잘 되니까 그런 커뮤니티들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커뮤니티도 어떤 집값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올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 가봤잖아요.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잖아요. 좋더라. 좋잖아요. 진짜 네, 확실히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상상을 볼게요. 근데 그게 원룸형 오피스텔인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엄청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다 지어지고 완공이 되고 사람들이 눈에 이제 보이면 더 이제 좀 더. 심지어 그건 원룸입니까? 원룸인데도. 그러니까. 대표님 하신 것도 원룸이세요? 네, 원룸. 거긴 다 원룸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 몇 세대가 다 원룸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물론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월세 받고 이런 게 좀 낫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주변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워낙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커뮤니티를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인데 누릴 수 있다. 이건 되게 획기적인 거죠. 월세
70만 원, 80만 원에 그러면 당연히 안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지만 두 채를 분양을 받은 거고 두 개를 분양받은 거고, 그게 이번에 완공이고. 근데 그게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한 번 냈으니까 이게 분양가 1억 6천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 냈으니까 3,200을 이제 납입을 한 거고, 부가세 환급이, 왜냐면 일반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으니까 한 채당 2,2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전세가가 2억에서 2억 2천, 뭐 매매가는 뭐 더 이상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6천만 원 올랐다고 쳐도 한 3배 정도, 2천만 원 투자해서 3배 정도, 6천만 원 번 거니까 300%죠. 300%. 근데 그 두 채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유튜브 보면 네네. 원룸이나 1.5룸은 네네. 이게 공급이 원룸 빌라하고도 도생하고도 경쟁을 하고 하니까 네네. 이 쉽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대표님처럼 이렇게 또 수익을 잘 내는 분도 있고. 그럼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또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 그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재작년, 작년에 마이너스 피 물건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1억 7천 8천이었는데 마이너스 1,800 계약금 포기. 그러니까 물량이 공급이 한 번에 이뤘던 거예요. 입주 때. 입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 계약금 포기해서 다 던지는 물건들이었는데, 저도 미사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 물건을 하나 잡은 거예요. 마이너스 피로. 일단은 10% 마이너스로 먹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10% 먹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 분양가 계약금 포기 물건 이하로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월세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지금은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거기가.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미사역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남 미사가.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다 분양가 이상으로 회복했고,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형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 투룸 쓰리룸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보니까 한 2년 전에 영상 보면 누가 막 그 미사 오피스텔 그 공급 폭탄이라고 엄청 안 좋다고 막 그런 영상 유튜브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들어갔죠. 살짝. 저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맞아요. 생각상 안 해요, 맞아요. 네. 마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안전 안 마진이. 해요. 네. 왜 안 하냐면 공시가격 1억 이하도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뭔가 좀 또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샀는데 대책이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공시지가가 막 8천, 9천 근접했다가 다음 연도에 1억이 넘어버리면 살 사람이 없긴 해요. 그래서 정말 뭐 공시지가 정말 낮은 거를 정말 잘 찾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면 이것도 좀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안 한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해도 된다. 왜냐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것도 정말 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신축일 수가 없어요. 구축이거든요. 구축. 좀 오래된 구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격이 막 탄력적으로 오르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걸 들어가실 거면 좀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 그런 곳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저랑은 좀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하신다는 분들은 그나마 생수보다는 저는 이거는 뭐 낫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 한다. 하지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진 않는다. 요 정도? 요 정도? 안 하고 싶다, 근데. 안 하고 싶다. 얘기 들으면 안 네네, 하고 싶다. 그쵸. 대출 규제에다가 대출 한도도 그렇고 전세 대출까지도 지금 조금 네네. 빡세게 네. 관리를 하려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정책이에요,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머리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똑똑한 양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사금융이 엄청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 사금융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 투자할 때 돈 없으면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해서. 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금융이 엄청,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이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거 캐피탈. 아니, 저 같아도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 제가 여윳돈 있으면 저라도 사금융 하면 좋죠. 왜냐면 확실한 거니까. 대부분. 사금융 해서 그거 어차피 담보로 해서 근저당 설정하면은 안전하잖아요. 안전해서 돈 빌려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사금융이 문제가 뭐겠어요? 금리가 높죠. 그러면 정작 신용도 좋고 정말 충분히 돈 갚을 능력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되는데 돈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사금융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금리는 낮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은행은 점점 부실해지는 거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국가 경쟁력에도 마이너스 요인인 거지 않습니까? 사금융의 대표적인 게 개잖아요, 개. 개가 활성화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은행이 활성화가 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냐고요. 개. 개. 그렇잖아요. 개도 활성화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개 뭐 낙찰개, 뭐 입찰개, 뭐 이게 개 있잖아요. 번호개 뭐 해갖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목돈 필요하신 분들 뭐 그런 거고 우리가 뭐 지금 과거 시대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그러다가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뭐 전세 규제 같은 경우에 뭐 전세 뭐 만발에 뭐 피해 없게 하라.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뭐냐고요.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 자꾸 하면은 제 생각은 사금융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돈 버시려면 빨리 사금융 쪽 한번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모아서 모아서 십실반 모아서 모아서 사금융 쪽 펀드를 하시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치 앞밖에 못 보죠 항상? 왜 한 치 앞밖에 보고 이게 이렇게 멀리 두 수 세 수를 왜 못 보는지 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탁상공동의 전형이죠 뭐. 가계부실 뭐 한다고 해서 대출을 규제하면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대부업이 더 발달하면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더 못 갚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더 신용불량자들이 많아질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자기네들이 마치 무슨 국가에서 모든 거를 다 그 사람들의 인생까지 다 뭐든지 다 케어해주겠다는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정책을 위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본인들이 책임하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내두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닌 게 제 생각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네. 시장에 맡겨야 된다. 네, 시장에 맡긴 게 당연하죠. 시장에 맡기면 난리 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시장에 맡긴다 하더라도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죠. 네. 부작용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선진국들은 거의 다 시장에 맡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시장에 맡기고 지금 관치금융이라든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걸 권장해서 하는 나라들은 주로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일부 못 사는 국가들, 베트남도 뭐 일부 근데 최근에 시장 경제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왜 시장 경제가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효율화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율이 최고이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을 무시할 정도로 그다음에 그런 부작용을 제거하면은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자꾸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건데 그거를 왜 자꾸 못 사는 나라를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게 자꾸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뒤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이재명 지금 그죠 경기지사도 그 뭐 불로소득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양도세 100%.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네. 그 기본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이기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빵집 주인의 이기심. 그렇죠. 빵집 주인의 이기심. 보이지 않는 소원. 그러니까 내가 그 빵집 주인이 무슨 진짜 뭐 자선 사업하려고 빵집을 맛있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살려고 건물주 마블도 만든 거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원원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잘 되고 또 좀 여력이 되면 조금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우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종우 씨도 방송하는 것도. 근데 그렇게 불로소득 100% 환수하면은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집을 짓고 누가 사업을 하고 뭘 하냐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배급이나 받고 협찬이나 기본소득 기본소득 받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그런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지지하는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잠입해 있는 거. 네. 소스를 얻기 위해서, 네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왜 집 빨리 안 주냐고 지금. 빨리 기본주택 다 주면 누구나 다 집 있는 평등한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냐. 빨리 지금 달라고. 빨리 기본소득 달라고 막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긴 게 이것도 이제 하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 이재명이 당선이 돼서 부자들 과연 뺏어서 집을 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헌법 법치국가예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 헌법을 뜯어 고쳐서 갑자기 뭐 공산 북한처럼 너희들 다 환수해서 요거 비싼 사람들 나눠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헌법을 안 건드리고 법률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헌법에서 위배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벌써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50년에서 뭐 해서 거의 한 반세기 70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다 몸소 체험을 해봤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알아요, 본인도. 제 생각은 본인도 말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기득권 세력이 못하게 해서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 못 준다. 이렇게 할 거야, 분명히.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은 뭐 뺏어서 줄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돼, 지금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일단 돼야 되니까. 화장실에 나올 때랑 들어갈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근데 그거를 순진하게 믿는 거예요. 아, 이재명 되면은 부자들 뺏어서 나한테 준대. 그러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 망상에 빠져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죠, 사실은. 왜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왜 남의 거 뺏어서 주고 그거 받아서 본인이 성공하면 행복하겠냐는 건데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1%의 부만 나누면 상위, 최상위 포식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1%의 부만 골고루 좀 분배가 되게끔만 하면 네네. 굉장히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것도 좀 이제 그 1%가 내는 세금이 아마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죠. 사실 엄청나죠. 이미 세금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세금 많이 내요. 세금. 저도 세금 진짜 많이 내고.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안 내요. 아, 그래요? 네, 그 기사 못 보셨구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안, 다 환급되고 다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 살 때 부가세는 내지만 소득세 자체가 절반이 안 내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다 여러분들 나눠주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거를 더 그렇게 하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그냥 다 자르자는 얘기예요, 지금 알아서 하나씩 나눠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잘라서 그냥 다 망쳐버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 거위 배 잘라버리고 황금알 안 나오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잖아요. 차베스 마두로가 그 거짓 선동해갖고 대통령 돼가지고 다 뺏어주겠다, 미국 몰아내자, 다 뺏어주겠다 해갖고 했는데 지금 완전 폭망한 거지 않습니까? 폭망했잖아요. 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국가. 근데 예전에 그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그런 그 정책들을 배워야 된다고 예전에 막 KBS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막 띄울 때가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제정신인가?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봤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저럴 수도 있으려나?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완전 폭망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뺏어서 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쉽지 않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본소득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기본소득 받고 한다고 그 10만 원, 15만 원 받아서 재난지원금 뭐 15만 원인가 20만 원 나왔었죠. 근데 받아서 사실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뭐가 도움이 돼?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우리 국가 경쟁력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싹 써버리는 거 뭐하러 좋냐고요. 소비 뭐 진작에 한다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20만 원 받아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런 배당을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받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축축 처지게 돼요, 기본적으로. 안 그래? 그게 왜냐면 제가 캐나다를 갔었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캐나다 한 달 여행을 갔었거든요. 가족들 데리고. 네. 네. 그 영상, 골프 치는 영상.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젊은 남녀가 대마초를 펴서 진짜 그것을 해로운 거래요, 이렇게. 그리고 에? 진짜로. 낮에요? 낮에. 되게 많아요. 그건 불법이 아닌가 보죠? 대마초는 불법이 아닌. 거기서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정말 그 예쁜 아가씨가 쓰레기통을 뒤져요. 네. 진짜로. 배고파서? 아니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쓰레기통에서 빈병 파는 것처럼 하는 거겠죠.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이게 누워 있어요, 진짜. 그게 이제, 그리고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약간 반사회주의 국가예요. 캐나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복지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복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해. 그냥 대마초 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6시면 다 거의 불이 다 꺼져요. 매장 이런 게.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또 어디 가도 우리나라 같으면 막 어떻게든 팔려고 이것 좀 사세요 막 이렇게 엄청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동성이 있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냐, 사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사든지 말든지. 그리고 6시 가면 그냥 딱 퇴근. 그러니까 그런 역동성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왜냐면 걔네들 세율이 높다 보니까 어차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세금으로 다 뜯기니까 뭐하러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세율이 높으면 세금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열심히 안 해. 지금도 그 양도세도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80% 90% 되면 뭐하러 팔아요? 그냥 증여하거나 그냥 갖고 있지. 그리고 그러면 뭐 이재명이 뭐 그러면은 뭐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재산세나 종부세 올린다 하더라도 공급이 많으면 재산세 보유세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세금의 전가가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세금의 전가. 세금이 어디로 간다? 임차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들이 대부분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인데 세금이, 월세나 전세가 팍 오르는 거예요.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지금 전세나 월세가 엄청 올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돼서 보유세를 과감히 때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와 좋다 신난다 막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임대료가 폭등을 합니다.
전세에다가 이제 월세를 조금씩 얹어서 주는 형태가 지금 그 반전세가 지금요 유행하고 있잖아요. 10만 원, 20만 그렇죠. 원씩 이렇게 얹어서. 그러면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지금 뺏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도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고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지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만 딱 보고 그 뒤를 생각 안 하고 요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잘 되겠지. 이거는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로 좀 가감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아니 불로소득 환수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사도 어쨌든 건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불로소득 환수가 하면 누가 짓습니까? 건설사도 안 짓죠. 그러면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없는 거죠.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폭등한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진짜 되면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런 정책을 정말 추진한다 하면 집값은 정말 폭등할 것 같아요. 폭등한다. 폭등한다. 미칠도로 폭등한다. 베네수엘라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산 가치가 커진다. 그럼 이재명 찍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베네수엘라 같은 거지 나라에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애들이 그런 거지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면은 동남아 가면은 정말 어리고 젊은 애들이 막 발 마사지하고 하잖아요. 그 2만 원, 3만 원 벌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만 원, 3만 원 돈 벌려고. 그런 노동소득이 신성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투자소득이 활발히 발전하는 나라들, 뭐 홍콩이라든가, 예전 홍콩,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야지 무조건 노동소득이 소중해서 진짜 뭐 발 마사지하고 이런 게 정말 소중하면은 본인들 자식들을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거 말 자체도 말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투자 이익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정의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요. 불로소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정의가 그 정의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하면은 다 정의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살인자들도 본인은 정의롭다고 그거는 이제 그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 본인들은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살인자들도.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잣대를 어떻게 누가 평가하며 그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남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망상적인 얘기보다 그냥 시스템만 잘 만들어서 자유주의적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에 반론을 갖고 있거나 좀 생각이 좀 아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야 된다. 제가 좀 요새 느낀 게 많아요. 예전 영상들은 좀 이렇게 디테일한 거 약간 그 스킬적인 부분 부동산 할 때 돈 버는 방법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일단은 관점을 바꾸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관점. 어떤 관점을 갖느냐 관점을 바꿔주는 게 이런 게 먼저 돼야지 선행이 돼야지 기술적인 부분도 다 따라오는 거지. 아무리 기술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 관점이 안 바뀌면 의미가 없겠더라. 지금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만이죠 구독자? 40몇 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론 다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런 말에 추종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달콤한 얘기를 듣고 싶고 또 마음의 위안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아편 같은 마약 같은 얘기에 계속 취해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계속 주구장창 집값은 올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주는 게 제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그 작년에 옥정 얘기했었잖아요. 옥정 미분양. 네. 옥정이 왜 미분양이 났는지를 여러분 따져보셨어야 돼요. 옥정이 원래 비조정 지역이었다가 조정적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게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또 물량이 그때 좀 몰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분양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난 원인이 뭐였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난 거다. 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후레인TV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굉장히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양하면은 거기에 뭐 악성 뭐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거기가 미분양이 나는지 왜
거기를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또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2019년도에 어떤 틈새가 있었냐면 강동구에 재건축 단지들이 막 그 입주할 때가 있었어요. 재건축 단지 2019년도 그래서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2019년에 강동구에 재건축이 막 있다 보니까 하남 미사가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미사 쪽이 하남 미사 2012년 전에. 그래서 뭐 6억 5천 하던 게 막 6억 2천 뭐 6억까지 5천만 원이면 금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잡았죠. 근데 그런 물건들이 지금 12억 하는 거예요. 6억에서 12억. 2년 전에. 물론 다 오르긴 했지만 수익률을 봤을 때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부동산들이 다 오르는 시기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강동구의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 물량이 몰려 있다 보니까 주변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전세 시세가 떨어지니까 가격도 매매 가격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캐치해서 틈새로 보고 요거를 잡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번 거죠. 이것도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회 정말 많았어요. 그 동탄도 마찬가지. 동탄 항상 얘기하는 거죠. 동탄도 뭐 미분양이 무덤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동탄 미분양 잡은 사람도 있었고 평택도 맞아요. 평택도 요새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평택 쪽도. 근데 평택 쪽도 되게 안 좋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용감하게 했던 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수익을 했고 김포도 마찬가지예요. 김포도. 김포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김포는 제가 좀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해서 김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익명으로 저한테 나중에 문자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 데를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키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장문의 글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거 보고. 너 전문가 맞냐? 막 이러면서. 네,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폭등을 한 거예요. 근데 연락 없더라고.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 진짜로. 근데 왜냐면, 그런 장문의 메시지를 받으면, 진짜 그 기분이 멘탈 나가요. 아니, 그 좀 더 원래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김포 하실 때,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가격이 이게 뭐, 제가 뭐, 신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좀 기다리는 대신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저평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좀 안 좋고, 뭐, 기사들 보고 막 안 좋으니까, 그런 장문의 글을 남기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데, 그리고 제가 또 걸러요, 그런 분들을 아예.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딱 보면 이제 각이 나와서 걸르거든요. 걸르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강원도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 청정 지역. 이것도 다 말씀드린 게 제가 그 춘천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춘천 언제 가셨어요? 예전에. 근데 근데 제가 가장 실패한 투자가 바로 이 춘천 아파트예요. 왜요? 가격이 하나 거의 안 올랐어요. 진짜. 진짜 이렇게 안 오르는 아파트는 처음 봤어요. 딴 데 다 올랐는데. 그래서 그때 그 춘천의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지금도 사실 그대로예요. 제 산 가격. 춘천도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후평도. 평도? 네, 후평도. 근데 제가 좀 구축. 네, 구축. 갭 차이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돈이 들어간 건 많이 아닌데 실패한 건 아니고 그냥 가장 안 오른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가. 근데 지금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찮고 이제 공급 물량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느낌이고 또 거기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원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좀 오를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춘천을 투자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뭐셨어요? 그때는 제가 좀 약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어려가지고 세컨. 그러니까 춘천에 그 친한 친구도 살고. 네. 그러니까 투자 개념도 있지만 나중에 춘천 와서 이런데 그냥 그 춘천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랑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살고 내 건물 하나 짓고 이제 세컨하우스 정도로 이제 강원도에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하셨네요. 건물도 지으셨었고. 아니 건물은 이제 땅만 갖고 있었고 이 땅을 이제 팔고 이제 음아파트 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택수를 좀 더 늘렸고 오피스텔도 좀 더 늘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제 책 40살 건물주 그 책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예전에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냥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고 내 건물 지어서 월세 한 1,000만 원만 받고 뭐 그렇게 살면은 좀 행복하겠다. 그리고 뭐 강원도나 이런 데 세컨하우스처럼 해서 뭐 왔다 갔다 여행도 다니면서 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일단은. 꿈. 몇 살 때요? 그게 벌써 한 5, 6년 됐어요. 그러니까 춘천 산지 벌써 5년 됐어요, 5년. 5년 전 얘기예요, 5년 전.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 근데 5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애들 학군도 있고 또 이제 또 와이프도 이제 강남 쪽을 가고 싶어 하고 또 생각해보면 또 그냥 뭐 놀고 먹으면 또 뭐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한두 달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또 지루한 면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정말 너무 행복한 게 그러니까 일을 막 이렇게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고 이제 건물 지을 땅을 팔고
이제 강남으로 오고 또 이제 투자도 더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이 안 올랐는데 지금 좀 오를 타임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떤 계속 다른 데 많이 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후평동보다는 그 석사동이라든가 예, 그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뭐 후평동까지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하나로 충분하니까 뭐 그 외에 뭐 원주라든가 그죠? 뭐 이런 데는 뭐 이미 많이 오른 적도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도 뭐 원주 혁신도시도 그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이 뭐 계속 안 오른다고 했는데 제가 무조건 좀 보유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원주 혁신도시도 그때 뭐 마이너스 피 이런 것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은 또 반드시 오르니까. 예. 근데 아직 춘천은 뭔가 이렇게 집값을 막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원동력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원동력은. 예전에 그 춘천이 많이 올랐을 때가 그 경춘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뚫렸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그 이후에는 그다지 없는데 지금 뭐 레고랜드라든가 이런 약간의 호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주민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뭐 강원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는 강원도 쪽보다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는 데가 이제 충청도 쪽. 충청도. 네네. 충북이나 이제 뭐 충남 쪽 그런 쪽을 좀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투자자들 그 네. 갭 거래 증가 네네. 상위가 충청도잖아요. 지금 열심히 네. 지금 휘젓고 다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쪽 좀 괜찮을 당진 것 같아요. 뭐 해가지고 네네. 네. 지명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춘천에 관심 있으면 합곡지구 추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강원도 춘천 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속초라든지 그럼요. 예. 뭐 강릉이라든지 또 트렌드가 바꾼 게 예전에는 이런 구축 투자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신축이에요. 충청도 이런 데 신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신축 나오면은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전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강원도 쪽은 좀 안 보게 됐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쁘지 않다. 그럼 이 투자로 지금 다 보시는 게 네. 다 신축 기준이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최근에 일단 최우선으로 보는 게? 네네. 일단은 신축이 더 많이 오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신축 중에서 저평가되는데 그렇게 바꿨어요 제가 트렌드를. 재밌지 않습니까? 나오시는 분, 후레이 TV 나오시는 분들 네네네. 준신축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한 4년, 5년 차 넘어가는 애들부터 네네네. 이렇게 좀 투자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준신축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4년, 5년 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두 바퀴 돌리면 전세가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애당초 올라오기 전에 가격을 보는 거죠. 전세가가 좀 낮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매가가 좀 낮은 걸 보는 절대가가 거죠. 그렇죠. 절대가가. 왜냐면은 현금 여력이 좀 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르주아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예전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방법도 4년 차 방법도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을 때, 돈이 많이 없을 때. 근데 자본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절대 매매가가 낮은 데를 좀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발전하기보다는 약간 진화해야 된다 그랬나? 투자 스타일도.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2004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어요.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 생각이 좀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사실은 와이프가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강남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강남 쪽에 진짜 올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 게 제가 정말 아쉬웠던 투자가 하나 있어요. 2008년도에 반포 레미안을 미분양이었을 때 네. 네네네. 반포 레미안을 미분양이었을 때 이제 제가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안 한 거. 근데 그때 반포 레미안이 34평이 10억 분양가. 지금 36억, 38억 하잖아요. 그다음에 25평이 7억 8천. 근데 그거를 이제 못했던 게 이제 정말 아쉬운 투자였던 것 같아요. 제 투자 인생에서. 근데 왜 못했냐면 다른 데를 그냥 덜컥 계약을 했었거든요. 다른 데 한 4천만 원 먼저 가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러기에는 제가 그때는 아직 그 내공이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이제 여기는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7억 8천이 분양가는 똑같았어요. 7억 8천인데 여기는 34평, 여기는 25평인데 여기는 서울이었고 그냥 서울의 이제 지역이었고 여기는 이제 반포 레미안인데 이거 4천만 원 포기하고 여기 갈까 했는데 또 이제 작은 평수로 가는 25평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실수였던 것 같다. 만약에 그때 선택을 했으면 지금 또 훨씬 더 많이 자산이 좀 불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어떤 거 느끼냐면 제가 경험해 본 건데
막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500만 원 매도인이 왔는데 500만 원만 더 올려받는 거예요. 계약할 때. 말 없다가 그러면 아이씨 짜증나 안 해. 그리고 나가잖아요. 네. 진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런 많잖아요. 경우가. 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500만 원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나중에 몇 억이 오르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협상해서 막 하는데 막 500만 원 안 하면 안 팔어 이러면 그냥 해요. 보통 그 자리에서 올려버리잖아요. 네. 도장 찍으러 가는 거. 네. 그래도 정말 얘 할 마음이 있으면 500만 원이 별게 아니다. 소탐 대실하지 말자. 항상 그 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회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거래가 있을 때 이쪽 매도인이 500만 원 올린다고 하면은 그런 거 힘든 거 마음 추스리는 거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는 게 맞다. 뭐 같아도 해라. 네. 뭐 같아도 해라. 그게 이기는 거다. 근데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깨달은 이유가 4천만 항상 보면은 소탐 대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계약금 4천만 원 포기하고 이거 반포 레미안 했으면은 한 10몇억을 그냥 20억을 그냥 벌었을 거예요. 4천만 원이냐 20억이냐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20억 버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수랑 중수랑 하수 차이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요런 차이가 미세한 거. 500만 원 올려받았는데 하면서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게 진정한 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5천 올려서 1,000 깎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4천 5천은 세다. 5천은. 4천은 올려준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하신 거죠. 이건 진짜 대단하시다. 대인배다, 진짜. 네, 진짜 대단하시다. 준지님. 네. 1,000 깎았는데 다행히 오르네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맞아요. 돈에 집착하다가 놓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지금 뭐 10채, 20채, 30채, 50채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좀 똘똘한 채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를 이제 선택을 할 거냐, 주거지를.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면은 일단은 똘똘한 한 채를 사는데 지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 자금이 많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전세금을 빼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비조정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비조정 지역을 한 채까지는 취득세 1%로 살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두 채는 비조정, 8%는 이거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한 채까지는 필수, 두 채는 선택, 비조정 지역 얘기입니다. 조정 지역 사봤자 양도세 82.5% 내면은 크게 남는 게 없다. 그리고 팔기도 힘들다. 물론 그게 해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조정 지역 먼저 한 채 사고 비조정 지역 한 채 더 사고 나머지 세 번째 집은 선택. 그리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렇게 비주거 부동산을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가장. 그리고 본인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월세 살아라. 자금이 없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근데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거 지역이 강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가 김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뭐 춘천일 수도 있는 거고. 춘천은 너무 그렇고, 어쨌든 준수도권으로만 가야죠. 준수도권. 아니면 여기가 뭐 판교일 수도 있는 거고, 광교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동탄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메인이. 그러니까 그 메인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메인을. 내가 먼저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안 그러면 이 메인이 또 2, 3년 후에 열심히 저축을 해서 여기를 살려고 했더니 이 가격이 올라가 버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전세를 안고, 이렇게 메인을 먼저 사고, 메인, 그 다음에 서브를 사라. 요게 이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식 먹을 때 메인 요리가 있고 코스 요리 중에 메인 요리가 있고 서브 요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서브를 통해서 이 메인의 전세금을 빼고 들어갈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나서 이게 세팅이 되면은 월세 수익,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식으로 월세 세팅을 해라.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음마 아파트에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들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생 살 거예요. 음마 아파트에서 재건축 되면. 거기서 돌아가시려고. 네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평생 살 거고, 그리고 나머지 주택들은 일부 공시지가, 청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긴 하지만 공시지가 3억 이하이기 때문에 팔아도 양도세가 일반 세율인 거예요. 그리고 춘천도 지금 비조정지역이니까 팔아도 일반 세율인 거고, 물론 수익이 많이 안 났지만,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지역들이 몇 더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근데 그런 지역들도 김포도 있는데 김포는 조정지역이지만 조정지역 풀릴 때까지 안 파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정지역이면은 조정지역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또 비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팔아서 이제 근데 여기는 거의 뭐 돈이 특별히 뭐 전세만 지금 전세가 5억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요것만 빼주고 또 이제 추가 분담금만 내면은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고 남는 돈은 이제 오피스텔 5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월세
받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전세 놓은 거 월세로 돌리고 아니면 또 나머지 아파트들을 월세로 돌릴 계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세팅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오피스텔 5채 있어도 월세가 70만 원, 80만 원 해도 5채면 350에서 400이에요. 근데 사실 350에서 400으로 제가 이런 마음은 좀 죄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50에서 400으로 생활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 4인 가족. 네, 4인 가족이고, 그러니까. 또 다 학령기고. 그럼요. 그래서 제 강남에서 교육비만 거의 한 350 정도 나가요. 한 달에. 350. 그러면 그거 해도 그 교육비로 하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또 만나는 사람들도 좀 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예전에는 뭐 1, 2만 원 먹던 거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밥 한 번 먹는데 뭐 8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여행 한 번 가면은 또 그것도 뭐 몇백만 원? 뭐 캐나다 한 달 갔을 때도 한 몇천만 원 나간 거니까. 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돈이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사치를 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명품을 막 좋아하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돈이 또 술술 나가고 하니까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경제적 자유가 맞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고 물론 전보다는 좀 더 좋은데 좀 더 뭐 맛있는데 뭐 하고 좀 더 내가 좀 베풀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뭐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보다 부자이신 분들도 훨씬 더 뭐 돈 쓰는 게 더 막 크니까 그거 따라가기에도 좀 힘든 것도 있고. 아, 그거 따라가셔야 돼요?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니 술값이나 뭐 이렇게 음식값을 뭐 몇백만 원 쓰니까 그거 좀 부담이 되긴 하죠 사실. 다음에 또 나도 사야 되니까 하니까 한 번에 몇백만 원 몇백만 원씩 몇백만 사세요? 네. 아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되긴 하죠. 강남에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계동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목동이나. 그럼 사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또 바뀌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괴롭다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또 그분들 보면서 나도 더 잘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야겠다.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겸손해야겠다. 왜냐면 뭐 사업으로 돈 버신 분들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또 강남에 오니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잘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우리 그때 있었잖아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라운지에 있는데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 네, 정치 경제 얘기를 해요. 진짜로. 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희끗희끗한 할머니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다 뭐 정치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놀랐습니다. 네,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받을 게 많고 그래서 강남 분들이 되게 현명하세요, 진짜. 다른 데 멍청하다. 아니 이게 일단은 현명하고. 근데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좀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스컴에서 막 재벌들은 막 악독하고 돈밖에 모르고 막 탐욕스럽고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더 탐욕스럽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솔직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여유롭고 더 오래 베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매스컴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선동이 돼서는 안 된다. 맞아요. 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막 더 도와주려고 하고 끌어주려고 하고 진짜 그래요.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밑으로 잡아 끌잖아요. 밑으로 발목 잡고 흔들어 이렇게 끌어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쪽에 이렇게 사업하셔서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끌어올려 주려고 하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건물주마블 런칭하고 준비하실 네네. 때도 주변에 강남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맥이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남에 와서 좋은 게 인맥이 정말 좋아지고 또 이게 끈끈해지고 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애들 때문에 강남에 왔는데 제 수혜를 가장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어릴 때 강남에 대학생 때 이제 강남에 산다고 이렇게 막 되게 뻐기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내려와 있어요. 분당, 용인 막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기회가 정말 평등한 기회가 많은 나라예요. 왜? 저는 서울 변두리에 살다가 강남으로 입성을 했던 거고 그 친구들은 부모님들은 잘 살았지만 본인들이 본인들이 어쨌든 노력을 안 했고 물론 강남이 싫어서 나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밀려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회의 장이 충분히 열려 있는 거지 않겠냐. 어쩌다 보니까 좀 강남 이게 뭐 좀 이렇게 홍보대사 돼버린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그런 선입견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부자라고 해서 다 탐욕스럽고 나쁘고 이러진 않다. 오히려 더 겸손하시고 공손하시고 남 배려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 소형 아파트. 네네네. 소형 하락합니까? 네네. 이 분양 납니까? 그거 저도 그 방송 잠깐 봤거든요. 네. 그분 방송. 소형 아파트.
근데 제가 그리고 저분이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예. 소형이라 하더라도 요새 방세계 화장실 2개거든요, 신축은. 방세계 화장실 2개. 그래서 웬만한 4인 가정도 살 수가 있어요. 웬만한 가정도. 그리고 옛날 구축에, 그러니까 지금 25평도 옛날 구축에 한 30평 정도 되는 거예요. 30평. 그래서 결코 소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요새 베란다 확장이나 발코니 확장이 잘 됐기 때문에 사실 25평도 괜찮다. 괜찮은데 왜 저렇게 대형만 얘기하실까? 물론 공급이 전보다 많아진 건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또 좀 다운사이징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집이 약간 작지 않습니까? 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또 고령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 큰 집보다는 좀 작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방세계 화장실 2개에 25평이 전혀 손색이 없어요. 두 분 사시는데. 근데 이런 데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 폭락을 한다는 건 저는 좀 의아하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기 때문에 소형 5구 타입이 살기 좋다고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건 또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분양가 자체가 중대형보다는 소형이 싸잖아요. 아, 쌉니까? 싸죠. 중대형보다는. 조금 여기는 좀 여기가 다르네요. 네, 여기 그러니까 중대형보다는 소형이 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떨어진다고 보기엔 좀 힘든데 이제 그리고 대형하고 물론 대형하고 중소형하고 가격 차이가 정말 이렇게 크지 않는 데는 이게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신규 분양하는 단지 다 1, 2억 차이 나요. 1, 2억이 뭐야? 한 2, 3억 차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물론 이제 중대형이 좀 더 갈 수는 있죠.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소형도 하락은 없다? 네, 왜 하락을 해? 지금 집이 없는데.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4평 같은 경우에는 뭐 16억, 17억 줘야 되는데 신축 25평은 한 12억이면 사거든요. 돈 없으면 25평 살아야지 뭐 어떡해요. 수요가 충분한 건데.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건 맞나요? 소형이?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가 훨씬 크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이 없죠. 어떻게 많아요, 공급이. 공급 자체가 지금 수요가 훨씬 더 크고 공급 자체가 없고 향후에도 공급 자체가 3기 신도시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크진 않는데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대형보다는 좀 더 오를 수는 있는 것까지는 내 인정. 하지만 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놓치신 게 뭐가 있냐면 청약 경쟁률 얘기하시는데 네. 청약 경쟁률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가점제예요. 가점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추첨제로 다 몰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점제면 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점제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만 오는 거고 자기가 점수 낮은 사람들은 다 큰 평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지. 소형이 인기가 없어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가점이 낮아요. 추첨제로 넣을 거예요. 가점제로 넣을 거예요. 가점 안 되잖아요. 추첨제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추첨제가 경쟁률이 올라가는, 중대형이 올라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25평, 34평 이 차이가 1억밖에 안 나요, 분양가가. 그 다음에 40평대도 그러니까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데는 큰 평수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분양가가. 근데 그 외에 사실은 가점제 전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25평이 훨씬 경쟁이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가점제로 가기니까 이제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첨제가 더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 네. 향후 한 2, 3년 동안은 네. 소형이나 중대형이나 다 그냥 롱 포지션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떨어질 일 없다? 네네네. 뭐 소형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아, 전혀 동의가 안 되시군요. 네네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제 직을 걸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하셔야 되네. 둘 중에 하나는 그럼 이제 손모가지 묶고 이제 쿵짝짝 이제 해야 되는 거네. 까봐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 또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개인적으로 또 밥도 같이 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농담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대형이 오르는데 소형만 떨어진다. 이거는 없다고 봐요. 같이 간다. 같이 갈 수는 있지언정 중대형은 막 오르는데 소형만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에. 재밌습니다. 네네네. 재밌죠, 오늘? 토론 한번 붙여야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토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 정말 의아한 게 라이트하우스나 이 풍문자들 보면은 이렇게 댓글들 보면은 정말 이분들이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진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처한 현실이 너무 좀 괴롭고
힘들면 남을 원망하고 싶고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정작 본인은 발전을 못하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남 탓으로. 그러니까 집값 폭등한 것도 결국은 투기꾼들 때문인 거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투기꾼들 때문인 거고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트하우스라든가 이런 폭락론자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얘네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집값이 비싸니까 집값이 완전히 폭락했을 때 바닥에서 집을 사야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가장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안 보고 가장 쌀 때 집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적인 마인드가 내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얘네들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장 쌀 때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기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폭락론자들도 사실은 집값이 하락한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을. 못 사는 것도 있지만, 나 집값 떨어졌을 때 살래. 그때 사는 게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래. 그럼 본인 자체도 결국 집값 하락에 대해서 폭락할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베팅을 하면서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지 그게 일단은 의문이라는 거고요. 모순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남 탓만 하는 게 과연 본인들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본인들 인생이 나아지려면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 심리학에서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근데 본인은 안 바꾸길 원하지 않고 사회를 바꾸고 남을 바꾸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런 문제도 그런 모순점도 있고 세 번째 모순은 뭐냐면 집값이 핸드폰 그만 만져.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할게요. 네. 이거 집값이 오르고 떨어질 거는 예상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 그거를 왜 그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죠? 본인들이 뭐라고? 집값이 이게 비정상이래요. 이게 시장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서 이게 형성이 된 가격인데 이게 집값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들은. 본인이 왜 판단하냐고, 이거를, 집값을.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고평가 될 수도 있고 저평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고평가 됐을 때는 그냥 안 사면 되는 거고, 저평가 됐을 때 사면 시장에 참여하면 되는 거지, 시장 자체가 잘못됐다, 틀리다, 맞다를 판단할 자격이 있냐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락론자들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선동당하는 거는 정말 그 본인들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된다. 그게 본인들 인생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 이거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댓글들도 뭐 엄청나게 수도 있지만 아니 현실은 현실인 거고 또 본인들 인생이 바뀔 수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영상들을 보시고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꿀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현실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현실도 또 다른 사람들의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 맞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고 그게 더 올바른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정의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허상 뭐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로소득도 사실 불로소득인 게 사실 어디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모르세요, 사실. 정말 많이 노력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불로소득이 어딨어요. 그 건물주 같은 경우에도 마냥 쉬운 것도 아니에요. 임차인 새로 임대 놔야 되지. 또 뭐 세금 계산해야 되지. 또 건물 관리해야 되지. 또 그 건물 건물을 졌을 때 만약에 건물에 임대가 안 나면 그 리스크도 또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거지. 잘못했을 때 불나거나 이러면은 또 그런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지. 망했을 때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는 거지. 다 그런 리스크 감수하고 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선거 여파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대출이 많이 끼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냥 순자산으로만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또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는 좀 현금화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금 때문에. 세금.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 뭐 예전에 뭐 특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비과세 특례라든가 5년간 뭐 비과세 특례. 그때 이제 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뭐 하는 거고 아니면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세금 2년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니까 그런 분들은 뭐 좀 현금화할 수도 있는 거죠. 현금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왜냐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너무 투자할 때 항상 올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저도 투자할 때 항상 좀 예비 자금을 좀 남겨놓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또 하락에 대비해서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세금의 문제만 없다면 좀 현금 확보를 해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챙겨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분들은 내 집 마련 너무 미루시는 것보다 적당한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산다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저평가 고평가 되는가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거기가 저평가 됐다고 판단하면은 사시는 거고, 고평가 된다고 하면은 입주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는 실거주를 하시고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는 좀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좀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좀 버티셔야죠. 뭐 양도세 중과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버틴다, 이게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도세 중과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양도세 중과가 해제가 되면 풀릴 거 생각해서 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버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포지션을 아까도 말씀드린 다양하게 해놨잖아요. 뭐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또 분양권도 있고 또 기존의 아파트들도 있고 비규제적 아파트도 있고 또 오피스텔도 이제 여러 채 있고, 저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건물주 마블 게임도 또 개발해서 또 이제 판매가 돼서 또 이것도 현금으로 만들고 있고, 저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다각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투자는 제가 항상 앞바퀴 뒷바퀴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자는 사실 한 번 해놓으면 끝이에요. 한 번 해놓으면 뭐 1년에 한두 건만 하면 되는데, 사실 앞바퀴 소득을 늘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바퀴 소득이 늘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뭐 강의료라든가 유튜버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 인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게임 개발비,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급한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벌써 여러 개잖아요. 상담료라든가 뭐 다양하게 수입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인이어서 시간도 없고 뭐 하는데 뭐 그런 거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항상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 그러니까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이 찼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내가 관점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뭐 책을 집필한다거나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해서 돈을 빨리 모아서 또 이제 뒷바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바퀴를 굴려서 뒷바퀴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호를 누가 이끌어갈지는 네네네. 아직 내년 3월이 되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이제 또 3월 지나면 또 한번 제가 모시겠죠. 네네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네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포지션을 취해 나가면 좋을지. 네, 일단은 각자 도생이 맞긴 한데, 네. 그 와중에도 여러분 아직도 기회는 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보시면 아직도 기회는 있으니까 투자 여력하실, 취득세는 내더라도 어차피 취득세도 뭐 양도세 할 때 뭐 그만큼 빠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독이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건 아니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다. 무섭긴 한데. 그래요? 재명이 형. 재명이 형이 되면, 아니,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더 양극화만 더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뭐 헌법을 바꿔가면서 우리나라 갑자기 공산주의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직도 투자 기회는 있다. 잘만 찾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라.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제가 2004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그 무수히 많은 기회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진짜로. 강의에서. 솔깃하다. 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와, 이런 기회들이 정말 있었구나. 나는 왜 몰랐지? 이런 생각도 드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없을 거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좋은 인맥들 많이 만들어서, 또 좋은 경험들 많이 쌓으시면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 남는 단어, 준수도권. 네, 준수도권. 그래, 핵심이에요. 딱 꽂히네요. 네네네. 맞아요. 준수도권. 그리고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네. 잘 살아남아서 내년 3월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네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안녕. 안녕.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거는 제품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저는 이게 만져봤잖아요. 그 말이랑 그치. 주사위인가? 그거 예. 만져봤잖아요. 그게 부루마블보다 나. 그럼요. 그거보다 낫고 이 재질이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음새가 되게 훌륭했어. 맞아. 재미는 없었어. 나는 별로 관심 없었고 재미는 없었는데 되게 퀄리티는 좋다. 인정.